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니까 이제 한 달하고 며칠이 더 남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와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와는 많이 달라서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입니다. 선거운동 기간도 굉장히 길죠.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더 민주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연방제 국가들은 선거제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연방제라는 건 단순하게 표현하면 여러 체제를 가진 작은 정부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구성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는 하나이지만 그 안에 정부들이 여러 개가 있고 또 각각의 선거제도나 법이 다르다 보니 선거제도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연방제 국가의 선거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총 득표에서 이기더라도 선거 결과에서는 패배하는 이상한 경우들이 나타나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2016년이 바로 그랬습니다. 총 득표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이 트럼프에 앞섰지만 선거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였죠. 하지만 트럼프의 권력은 4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들은 큰 문제가 없는 한 4년 임기를 마치고 재선을 해서 4년을 더하곤 합니다.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모두 재선까지 했죠. 그러나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에게 패배했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 트럼프의 등을 돌린 사람이 많았던 게 컸습니다. 그만큼 트럼프는 집권기간 내내 지지층 결속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줬죠. 그리고 2020년 대선 때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의회 의사당의 지지자들이 모여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 최악의 사태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평하기도 했죠. 사법 리스크까지 걸려서 매 재판마다 천문학적인 변호 비용까지 지출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도 심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따로 차기 대선 후보군을 준비했었죠. 그런데 4년 뒤인 지금 2024년에 또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생과계로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이든 현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서 도중에 후보직을 포기하고 부통령인 해리스가 그 자리에 올랐죠. 그만큼 트럼프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최근 2차례의 테러 위협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2번 다 간신히 모면하긴 했지만 그만큼 트럼프에 대한 극단적인 비토 세력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말해서 트럼프는 가장 극단적인 지지층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극단적인 적도 많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미국 정치에서 이런 극단적인 인물이 대통령 선거에 2번이나 나와서 2번 당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그렇다면 어째서 트럼프는 미국인들에게 지지를 받을까요? 트럼프를 상징하는 태그가 몇 가지 있긴 합니다. 불법 이민자, 미국 우선주의, 경제, 동맹들의 무책임한 안보 편승과 국방비의 막대한 지출 등등. 하지만 이것은 8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와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4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즉 트럼프는 내세우는 공약이나 주장들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죠. 다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을 수는 있습니다. 선거 전략상 말이죠. 결국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에 호응하는 원인도 8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미국인들이 트럼프에게 어떤 뭘 요구한다기보다는 트럼프라는 인물이 가지는 캐릭터, 그 상징성에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뭔지를 봐야 하는 거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물론 아닌 나라들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종교국가라고 하면 정교일치의 중동 아랍 국가들을 연상하기 마련이지만 사실 미국도 만만치 않게 정치와 종교가 밀접한 나라입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황량한 서부 사막 한가운데 동떨어진 작은 마을과 그 마을을 약탈하려는 악당들, 그리고 그 악당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려는 보안관들이 나오죠. 그런 영화에서는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바로 교회와 법원 혹은 보안관입니다. 이때의 보안관은 지금의 경찰이라기보다는 순회 판사가 와서 재판을 할 때까지 그 마을의 법 집행을 맡는 사법부의 대행자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국가로서의 기틀이 잡히기 이전에 최소한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교회와 법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 보수주의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부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히피 문화, 마약, 동성애가 성행하죠. 이것은 교회와 법원 중심의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끔찍한 문화였어요. 하지만 이런 마약과 동성애, 히피 문화 속에서 대중음악과 스크린 영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탄생하는 걸 무시할 수도 없죠.
혼돈을 거부하는 보수주의자들과 그 혼돈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진보주의자들. 20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미국 사회는 이런 가치의 충돌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히피 문화에 빠진 많은 젊은이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고 마약으로 인해서 범죄율이 치솟고 동성애는 곧 에이즈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뤄낸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는 지지를 받아왔던 거죠.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은 두 가지의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2001년 9월 11일에 있었고 또 하나는 2008년에 있었죠. 2001년 9월 11일 아침 여객기가 뉴욕 맨하탄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충돌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항공사고로 여겨졌지만 곧이어 또 다른 여객기가 또 다른 건물에 충돌하면서 이것이 테러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뉴스위크는 표지에 아메리카 언더 어택이라고 큼지막하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1941년 12월에 있었던 진주만 공격 이후 처음이었죠. 이 사건으로 미국은 이후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요. 이 전쟁이 끝난 건 아주 최근이죠. 막대한 전비와 사상자들, 그리고 언제든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실상들. 9.11 테러로 2,996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이후에 훨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인류 역사상 단일 테러로는 최다 피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후 미국 내에서는 소수민족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경계심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다민족 국가이자 이민자인 나라인 미국에서 이런 양상은 국가 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2008년에 일어난 서브프라임 사태는 대공황 이후 미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힌 사건이죠. 사건의 내용은 어처구니 없게도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원래 미국 부동산은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으로 유명했거든요. 대체로 30년 만기의 대출이고 설사 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을 회수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은행이 큰 손실을 입을 이유가 없었어요. 게다가 미국은 끊임없이 이민자들이 몰려들어오기 때문에 집이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아돌 이유도 크지 않았거든요. 집을 살 사람이 없다면 임대를 통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부동산에서 위기가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문제는 부동산 문제보다는 그 부동산을 매개로 한 금융파생 상품에 있었죠. 부동산 대출의 이자 자체는 큰 수익원이 되지 못하지만 그걸 여러 개 묶으면 수익이 커지죠. 이걸 증권화해서 금융상품으로 팔았던 게 바로 부채담보보증권, CDO라는 건데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대출이자의 크기보다 이 파생상품이 더 많이 팔렸던 게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 일부 부동산에서 이자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부채담보보증권 자체가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어버립니다. 부동산 자체는 망해도 집은 남기 때문에 부채의 크기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 부동산의 대출이자는 연체가 되면 그대로 수익이 0이 되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개 묶어도 수익은 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권은 더 높은 가격에 팔렸고 금융회사들, 특히 투자은행들은 그걸 가지고 돈잔치를 했던 거죠. 즉 수익이 나지 않는 상품을 가지고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2008년에 터진 게 서브프라임 사태였습니다. 치명타였던 건 은행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있었어요. 은행이 무너지면 그 은행을 매개로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홀라당 망하는 거고 그 파급은 어마어마했죠. 특히 투자은행들은 고수익의 금융상품들을 가지고 고객을 유치했는데 여기에는 월급 생활자들도 많았거든요. 진짜 큰 타격을 받은 건 바로 이들 착실하게 은행과 거래해왔던 중산층들이었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또 쌓아둔 자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심각했던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죠. 100년이 넘는 투자은행도 망하게 되면서 은행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진 거죠. 9.11과 서브프라임 사태, 이 두 위기를 겪으면서 기존의 미국을 떠받치고 있던 안보와 금융, 바로 미국 워싱턴의 정치 엘리트들과 뉴욕 월스트리트의 경제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을 미국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인들은 선택을 해야 했죠. 지금과는 다른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변화여야 하느냐. 이걸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저는 트럼프라고 봐요. 미국에서 최근 정치적 올바름, PC에 관련된 논쟁이 심한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 사회의 체질 변화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동성애, 소수민족이나 타문화권, 그리고 모든 여성의 평등 등등 이런 것들이 점점 극단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건 그만큼 미국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런 체질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는 몇 세대를 거쳐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지 사람들을 강제로 체질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그냥 세뇌죠. 일본이 조선을 강제 병합하고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식 이름을 쓰게 하고 일본어를 주입하려고 한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어떤 것이든 강제적이면 반작용이 클 수밖에 없죠. 남북전쟁이 흑인 노예 문제로 발생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사실 흑인 노예 문제는 남북전쟁 훨씬 이전부터 미국 사회의 논쟁적 문제였어요. 심지어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조차도 상당히 많은 노예를 거느린 농장주의이긴 했지만 그 자신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하지만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예 제도 자체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노예 제도가 미국 사회에 뿌리 있게 박혀 있었다는 얘기기도 하죠. 미국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된 건 워싱턴 이후 15명의 대통령이 바뀐 이후입니다.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한 여론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미국인들의 체질을 바꾸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마저도 혹독한 내전을 치르고 나서야 폐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국가나 사회의 체질을 바꾸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서 산업화가 진전되기 이전인 1960년대까지 머슴을 부리고 갓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체질이 바뀌기 위해서는 사회의 환경, 경제적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모두가 바뀌어야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10년 안팎의 짧은 시간 동안 진보주의자들이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우면서 체질을 바꾸려고 강요를 합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버락 오바마였죠. 하지만 그 반작용은 더 컸기 때문에 오바마 다음의 대통령이 힐러리가 아니라 트럼프가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은 지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인도계 이민자의 혈통인 해리스 부통령은 누구보다 정치적 올바름을 상징할 만한 사람이죠. 이런 인물이 상대가 될수록 트럼프의 이미지는 더 강렬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겐 트럼프는 천박한 정치인이자 과격한 백인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체질이 변하려는 미국을 바로잡을 수호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꽤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유명한 공화당 유력 정치인이었던 딕 체니 전 부통령이 트럼프 지지를 철회하고 해리스를 지지한 게 대표적인 사례죠. 과거 트럼프 정부에서 같이 일한 인사들이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민주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올바름을 받아들인다기보다는 트럼프의 행태가 미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거라고 생각한 결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수의 백인 중도층들은 해리스 같은 인물의 집권이 미국 사회를 불법 이민자나 마약, 동성애,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죠. 트럼프는 집중적으로 이 점을 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대선의 모습은 전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결국 정치의 일면이라고 봐요. 미국 사회가 현재 안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니까요. 물론 나온 인물들이 너무 과격하거나 불건전하거나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미국은 이런 불편한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선거를 통해서 열심히 분출하고 있죠. 이것이 어찌 보면 대의 정치의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미국 내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트럼프 지지자들의 갈등은 심각합니다. 대선에서 특정 후보가 2번이나 피살 위험을 당한다는 건 평범한 일이 아니죠. 이는 미국 내의 사회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정치인이 가지는 상징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무서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죠.